저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남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S대를 졸업했고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외모도 준수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희원 씨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의견을 묻고 제 생각을 존중했죠.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편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주말이면 저를 위해 요리를 해주었고 설거지와 정리까지 알아서 했습니다. 희원아, 오늘은 내가 파스타 만들어줄게. 넌 그냥 앉아서 쉬어. 와, 진짜? 고마워. 당연하지. 네가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잖아. 남편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리 실력도 좋았고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죠. 집안일에 대한 생각도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부부 갈등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저런 남자들은 진짜 이해가 안 돼. 같이 사는데 집안일을 왜 여자만 해야 해? 맞벌이 하면 당연히 같이 해야지.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절대 저런 남자 안 될 거야. 희원아, 우리 결혼하면 집안일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가부장적이지 않고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연애 2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는 남편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아들이 대단하지? S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애가 흔한 줄 아냐? 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키웠는데. 너는 대학 어디 나왔다고 했지? 저는 제2대학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거기? 뭐 나쁘진 않네. 그래도 우리 아들보다는. 뭐 그래, 여자한테 중요한 건 살림 잘하는 거지.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평가받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예비 시댁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지. 네,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너도 우리 아들 만나서 복 받은 거야. 알지? 복을 받았다고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낮추는 발언을 해도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죠. 그때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었으니까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설레었어요. 이제부터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게 되었죠. 결혼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로 챙겨 먹으려고 했죠. 여보, 우리 앞으로 아침은 이렇게 먹자. 밥은?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맞벌이 하는데 아침마다 밥 차리기 힘들잖아. 간단하게 먹자.
그래도 아침은 밥을 먹어야지. 괜찮아. 나는 토스트도 충분해.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한테 아침밥도 제대로 안 차려줬다며? 네? 어머님, 저희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가 무슨 상관이야? 남편한테 아침은 제대로 차려줘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말한 거였어요. 제가 밥을 안 차려줬다고요. 아니, 어머님, 제가 설명은 무슨? 오늘부터 제대로 차려줘라. 알겠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왜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 응,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알아? 엄마가 물어보셔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애할 때 그 남자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앞에 있다는 걸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희원아, 오늘 아침 뭐 해줬어? 된장찌개 끓여서 밥 해줬어요. 반찬은 반찬 몇 가지 차렸어? 김치랑 계란찜이요. 그것뿐이야? 그걸로 어떻게 우리 아들이 회사를 다녀? 반찬 더 만들어 놔야지. 매일 아침 이런 전화를 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도 출근 준비하기 바쁜데 시어머니는 제 식단을 일일이 체크하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건강식품이나 반찬을 들고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건강 챙기려고 홍삼 좀 사왔어. 너가 매일 아침 챙겨 먹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밑반찬이야. 냉장고에 넣어둬. 시어머니는 직접 만든 반찬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고마운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너희 집 냉장고 좀 볼게. 시어머니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배달 음식 용기? 냉장고 안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드시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너 우리 아들한테 배달 음식 먹인 거야. 저희 둘 다 바빠서 가끔은 배달시켜 먹어요. 가끔? 이게 한두 개야? 너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이는 거 아니야? 사실 그 용기들 중 대부분은 남편이 혼자 시켜 먹은 거였습니다. 제가 야근하거나 약속이 있을 때 남편이 알아서 배달시켜 먹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요. 엄마, 희원이가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와서. 남편이 변명을 했습니다.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요. 야근이 많니?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그렇게 중요해?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챙길 정도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제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맞벌이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해?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어디 다닌다고 그래?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직장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저도 멀쩡한 회사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데?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대기업도 아니잖아. 겨우 그런데 다니면서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최선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 같은 애는 우리 아들한테 아깝다니까.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모욕해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더 실망했어요. 시어머니가 한바탕 쏟아내고 돌아가신 후에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나한테 아깝다고 했어.
그게 신경 안 쓰일 것 같아. 엄마 성격이 그런 거야.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다고? 내 직장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에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엄마는 그냥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좀 쉬고 싶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하느라 너무 피곤했으니까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에 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연락 한 번 없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아들 보러 왔지. 주말인데 집에 있겠지 싶어서.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좀 지저분하네. 청소 안 해? 어제 제가 야근해서. 야근? 그게 핑계가 되니? 집안일은 여자가 맡아서 해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또 열었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저희 둘이서 먹기엔 충분해요. 우리 아들이 이런 걸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 너 요리 못하는 거 아니야? 저 요리할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 잠을 줄이고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해야지.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 뭐가 너무해? 옛날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에요. 저도 일하고 남편도 일해요. 삼시세끼 매일 집에서 차려 먹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게으른 걸 정당화하려는 거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저도 매일 출퇴근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어요. 이게 집안일을 한 거야? 봐봐. 여기도 먼지 쌓였고 저기도 지저분하고.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선반을 문지르며 먼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어제 피곤해서 못했어요. 못한 게 하루 이틀이야? 맨날 이 모양이겠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불쌍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친정에서 어떻게 자랐길래 이 모양이야? 이제 제 친정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왜 건드리세요? 친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이 모양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까지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뭐?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점심까지 드시고 가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차렸죠.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하셨어요. 이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이 고기는 너무 질겨. 밥이 좀 되게 됐네.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잖아. 엄마가 뭘 심하게 해? 나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친정까지 욕하시는 거. 엄마는 원래 말이 좀 센 편이야. 나쁜 의도는 없어. 의도가 없어도 상처받는다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좀 흘려들어. 저는 허탈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를 감싸기만 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를 존중하고 배려하던 그 사람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여전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자주 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희원 씨? 슈퍼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희원 씨 남편분 요즘 회사 안 다니시나 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일 낮에 자주 보이시던데. 이번 주에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 여기 오셨어요. 아, 그게 저도 잘.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나? 혹시 재택 근무하나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얼른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평일 오전에 슈퍼에 있었다고요? 남편은 분명히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고 나갔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 별일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요즘 힘들진 않아?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없는데? 진짜? 왜 자꾸 그래?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있어? 남편의 태도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나간 후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슬쩍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커피를 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희원아, 너 회사는? 반찬했어. 당신이야말로 회사는? 나는 그게.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다닌 거야? 희원아, 설명할게. 설명은 집에 가서 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이제 말해봐. 언제부터 회사 안 다닌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럼 한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미안해.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왜 그만뒀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태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어. 근태 문제? 지각이랑 결근이 너무 많았대. 경고 여러 번 받았는데도 고치지 못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각을 자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깨우기가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그게 퇴사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금은? 아니, 그게 남편이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게 뭐야? 친구가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퇴직금을 전부 거기에 넣었는데 다 날아갔어.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회사도 잘렸고 퇴직금도 날렸다고요? 친구 말만 믿고 투자한 거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너한테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 돈이 얼마인데.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다시 취업할게. 금방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네가 근태 문제로 잘렸는데 어떻게 금방 취업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대놓고 집에서 계속 놀았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이력서 넣어봤어? 응, 나중에 할게. 나중에, 지금 해야지. 에이, 좀 쉬다가. 너무 피곤해. 피곤하다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있는데 뭐가 피곤한 걸까요? 더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은 엉망이었어요. 아침에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그대로 있고 거실은 어질러져 있고 빨래는 쌓여 있었죠. 여보, 이거 왜 안 치웠어? 아, 깜빡했어. 미안.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TV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 치워야 했어요. 저녁 준비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배고파. 당신이 좀 준비해 놓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나 요리 못하잖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연애할 땐 잘하더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도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 좀 해줘.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 할게. 나중에는 또 언제야? 왜 자꾸 그래? 좀 쉬게 해줘.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결국 제가 다 했죠. 이런 생활이 2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정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어요.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긴 한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봤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발견했어요. 아들아, 집안일을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해. 네? 왜요? 일부러 어설프게 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며느리가 결국 다 하게 돼 있어.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 남자가 집안일 잘하면 안 돼. 여자들이 우습게 봐. 저는 핸드폰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일부러 집안일을 못하게 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잘하던 집안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요. 스크롤을 내렸고 더 충격적인 대화를 발견했어요. 요즘 희원이가 너한테 잘해줘? 그냥 그래요. 밥은 잘 차려줘? 아침은 거의 안 차려줘요. 맨날 빵이나 우유 먹으래요.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백수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도 저는 거의 매일 아침밥을 차렸어요. 가끔 시간이 없을 때만 간단하게 먹었을 뿐인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럼 안 되지. 내가 전화해서 단단히 말해야겠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남편은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백수가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지냈어요.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 앞으로 온 우편물을 그냥 두는데 그날은 왠지 찢어진 봉투 틈으로 내용이 보였습니다. 출석 요구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출석 요구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거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일단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서가 오해라고? 진짜 오해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이런 게 와?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한 여직원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감정이 안 좋아서 이런 고소를 해? 그게 말이 되냐? 진짜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류에 적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남편 때문에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이시군요. 저한테 전화 주실 줄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사모님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분은 입사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여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주 했고요. 신체 접촉이요? 네, 어깨나 허리를 스친다던가.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자주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직원들도 다 피해를 봤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제대로 조치를 안 했어요. 회사에서요? 네, 회사에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감싸줬어요. 피해자들한테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고요. 결국 피해를 본 여직원들이 스스로 퇴사했어요. 저도 참다 안 되겠어서 이번에 정식으로 고소한 거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다른 직원들 증언도 있고요. 이번엔 회사도 더 이상 감싸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건가요? 네, 정확히는 권고사직이었죠. 회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근태 문제는 애초에 거짓말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모님도 피해자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눈치를 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희원아, 진짜 오해야. 그 여자가 먼저. 입 다물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방금 다 들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여러 명한테 그랬다며? 회사에서 감싸줬는데도 계속 그런 짓 했다며? 희원아, 그건 그런데도 나한테는 근태 문제로 잘렸다고? 거짓말이었네. 성추행으로 잘린 거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직원들이 퇴사했는지 알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집으로 좀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좀 복잡해.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희원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미 여러 번 했잖아.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고 친정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 계속해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성범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 정도 지냈을 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희원아, 제발 집에 돌아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는 할 이야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변호사? 설마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당연하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서 짐도 더 싸야 했어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짐 싸러. 토요일 아침,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식빵에 잼을 발라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빵이나 먹인 거야? 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아침으로 빵 준 적 없어. 명문대 나온 우리 아들이 빵 쪼가리나 먹다니? 어머님 지금 무슨...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멀쩡했던 우리 아들이 직장도 잃고 이 모양이지? 어머님 놓으세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게 다 네 탓이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만해요. 남편도 깜짝 놀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 얘를 단단히 혼내줘야 해. 저는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출석 요구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사실 어머님 아들이 회사에서 여직원들 성추행해서 고소당한 거예요. 뭐라고? 회사도 그래서 잘린 거고요. 근태 문제가 아니에요. 성추행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게 사실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게 미안하단 말로 끝날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문대 나온 우리 아들이, S대 나온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시어머니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다가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 불러. 저는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참 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에요.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했지만 그래도 쓰러지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 때문이라고요.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그 여자들이 죄 없는 내 아들을 모함한 거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분명 여자들이 꿰어낸 거야. 증거도 다 있어요. CCTV에도 찍혀 있고요. 증거? 그런 거는 조작하면 돼.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혼? 우리 아들이 이제 대기업 안 다녀서 이혼하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게 무슨 범죄야? 그냥 여자들이 예민한 거지?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 이혼하면 너도 가만 안 둬?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희원아, 제발. 이 손 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 어머니는 아직도 네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시던데. 엄마는 원래 그래. 나는 진심으로 반성해.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설령 네가 반성한다 해도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야. 협의 이혼해줄 거지?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혼 못해. 그럼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 저는 남편을 뒤로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이제 남은 건 법적 싸움뿐이었습니다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성추행 사건은 명백한 이혼 사유였고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법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판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여직원들이 과민 반응한 거예요. 남편이 말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CCTV 영상과 다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억울해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경고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재판은 재완승으로 끝났어요. 이혼이 인정되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을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남편에게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묵혀졌던 다른 성추행 사건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도 나왔어요.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죠. 남편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S대 출신 대기업 직원이라는 화려한 스펙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희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명문대 출신 대기업 직원이라는 타이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니까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남편의 거짓말과 무책임함 그리고 성범죄까지. 저는 그 모든 걸 견뎌냈고 결국 벗어났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평화롭고 자유로워요.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다시는 겉모습에 속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저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혼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 사는 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제 첫 번째 결혼은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죠. 연애할 때 그는 정말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제 말을 경청해주고 사소한 것도 챙겨주고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을 들고 나타났어요. 제 부모님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친구들도 좋은 사람 만났다며 축하해줬어요. 심지어 제 직장 선배들까지 그 남자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죠.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던 날 거울 속 제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퇴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남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지금 어디야? 왜 아직도 회사야? 회의가 좀 길어져서 그래. 곧 나갈게. 누구랑 있어? 남자 직원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팀 회의였어.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험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엔 그냥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해해주고 안심시켜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는 날이면 그는 제가 보낸 주소를 찾아와서 식당 앞에서 서성였어요. 동료들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를 데리러 온 척하며 나타났죠. 동료들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의 추궁이 시작됐거든요. 아까 옆에 앉았던 남자 누구야? 김 대리님이야. 같은 팀이잖아. 왜 그렇게 가까이 앉아 있어? 뭐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했길래 너는 계속 웃고 그래? 그냥 회식 분위기가 그랬던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저는 지쳐서 눈물만 흘렸어요. 설명해도 소용없었고 변명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회식 자리를 피하게 됐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사이에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샅샅이 뒤졌어요. 심지어 삭제한 대화까지 복구 프로그램으로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남자 동기랑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지냈어? 그 친구는 나랑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야. 그냥 안부 묻는 거잖아. 이게 안부야? 언제 한번 보고 싶다는 게? 아니,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비롯한 모든 남자 지인들의 연락을 차단하라고 강요했어요. 거부하면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저를 괴롭혔죠. 결국 저는 하나씩 관계를 잃어갔고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자 동료와 커피를 마시다가 회사 앞까지 찾아온 그를 마주쳤는데 그날 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그의 모습에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집착이었고 병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가 제 부모님까지 협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친정에 찾아가겠다고 했고 실제로 한 번은 새벽에 친정 앞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너무 놀라셨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또다시 그의 의심과 추궁이 시작됐을 때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달려갔고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 아빠, 저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멍든 팔과 빠진 머리카락, 야윈 얼굴을 보시고는 당장 병원부터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죠. 시댁은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고 전 남편도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다시 잘 살아봐.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회유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 정신과 진단서, 회사 근처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고 결국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법원을 나서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던 감옥에서 드디어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지 바람이 이렇게 상쾌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악몽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이혼 후 저는 한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사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한 번의 결혼이 제게 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소개팅을 권해도 정중히 거절했고 주말에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 이렇게 계속 혼자 살 거야? 좋은 사람 만나봐. 난 괜찮아. 혼자가 편해.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정말 혼자가 편했습니다. 아무도 제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 친구들과 편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고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도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알았기에
저는 그 평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고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회사 협력업체 담당자였어요. 처음 업무 미팅에서 만났을 때 그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했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팀장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죠.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존중했고 강요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어느 날 프로젝트가 끝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하실래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도움받은 일이 많아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편하게 식사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지만 그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그는 절대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기다려줬고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아, 그게 보였나요?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말하고 싶으면 들어줄게요. 말하기 싫으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고요. 이런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는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줬고 딱 제가 원하는 만큼만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면서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제 과거를 털어놨어요. 사실 저 이혼한 적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싶었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저는 첫 번째 결혼식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결혼 서약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고 저도 다짐했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신혼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줬고 퇴근하면 오늘 어땠냐고 물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남편은 항상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의 트라우마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았거든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고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건 보너스인 거지. 그의 말에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집이었죠.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주방, 둘이서 나란히 잠들 수 있는 침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과거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제 삶에는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 여행도 다녔어요. 친구들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했죠. 너희 정말 신혼부부 같아. 행복해 보인다. 그래, 정말 행복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안에서 누군가 내렸는데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는 마치 반가운 지인을 만난 것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계산적이고 차갑고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다시 지옥이 됐습니다. 전 남편이 제 아파트에 나타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우리 집 위층, 정확히 한 층 위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하필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 그것도 바로 윗집이라니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방금 전 남편을 봤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뭐? 전 남편이라니?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윗집으로 이사 왔대. 믿어져? 이게 말이 돼? 남편은 제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여기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집 앞 우편함에 이상한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웃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윗집 호수가 적혀 있었어요. 필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남편의 글씨였거든요. 남편과 함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전 남편이 새벽 시간에 우리 집 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고리를 만지작거리기까지 했어요. 이건 분명 스토킹이야. 신고해야 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더 자극받아서 무슨 짓을 할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전 남편의 집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서면 전 남편을 마주치고 저녁에 퇴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또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니 의도적인 게 확실했습니다. 우리 또 마주치네요? 출근 시간이 비슷한가 봐요.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요? 재혼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저는 최대한 무표정으로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재혼했어요. 아내 소개시켜 드릴까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뒤따라오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그렇게 피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그냥 이웃이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죄송하지만 저는 바빠서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를 따돌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나타난 걸까요? 왜 하필 여기로 이사 온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또 하소연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봤어. 맨날 같은 시간에 나타나.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야. 알았어. 내가 한번 직접 얘기해 볼게.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집 앞에서 전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로 왜 이사 오셨어요? 전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교통이 좋아서 이사 왔습니다. 근데 우연치고는 너무 가깝지 않나요? 제 아내가 많이 불편해하는데요. 글쎄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제 전 부인이 여기 산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미 계약도 했고 이사까지 했는데 어쩌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경비 아저씨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은 계약하기 전에 여러 번 이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녔대요. 심지어 경비실에 들어와서 특정 호수에 누가 사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SNS를 뒤져서 주소를 알아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달 전 남편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었는데 배경에 아파트 상가 간판이 살짝 보였거든요. 당신 SNS 비공개로 바꿨어?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했어. 그런데 이미 주소를 알아버렸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이사를 고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는데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고 대출도 꽤 있었거든요. 게다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가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하나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가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단지 내 산책로에서도 마주쳤어요.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우편물을 확인하러 내려갔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또 보네요. 운명인가 봐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저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그 옛날의 눈빛 그대로였어요. 운명이 아니라 스토킹이죠.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스토킹?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마주치는 게 어떻게 스토킹이에요? 피해망상 아니에요? 제 일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건데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당신이 저를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똑같구나. 어느 날 저녁, 전 남편은 자기의 새 아내까지 데리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윗집에 사는 사람인데 인사드리려고요. 남편이 문을 열자 전 남편과 그의 아내가 서 있었어요. 저는 거실 안쪽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늦게나마 떡을 좀 돌리려고요.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남편이 떡을 받으려 하자 전 남편이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부인은 안 계세요? 지금 좀 바쁜데요? 그래요? 아쉽네요. 우리 아내랑 인사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며 옆에 서 있던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장을 짙게 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가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녀의 정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요. 남편이 문을 닫은 후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저 사람이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증거를 모아야지. CCTV 녹음 다 기록해도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남편의 말대로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될 줄은요.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친구는 남편의 대학 동기로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 와이프 전 남편이 바로 윗집으로 이사 왔어. 일부러 여기로 온 것 같은데 계속 괴롭히고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스토킹 아니야? 맞아. 그래서 증거 모으고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대응하기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윗집이네. 마침 또 왔어. 내가 나가볼게.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고 저와 민혁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번에 대충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제대로 인사드리려고요. 아내분 계시죠? 제 아내가 꼭 인사하고 싶어 해서요. 아, 네. 남편의 대답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 안쪽으로 더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깐만.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놀란 듯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 친구는 현관 앞에 서서 전 남편이 데려온 새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김지은이지? 그 여자를 부르는 남편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돌리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너야. 얼굴 성형했어도 목소리는 똑같아. 김지은 맞지? 제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사람을 잘못 보신 거예요?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 남편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남편과 친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실례지만 우리 아내를 아세요? 아내요? 이 여자가 당신 아내라고요? 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문제요? 문제가 엄청나죠.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그 순간 현관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여자는 남편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당신 누군데 우리 아내한테 이러는 거야? 전 남편이 화를 내며 민혁에게 따졌지만 친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이 여자가 저한테 접근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죠. 6개월 정도 만났는데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며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내랑 무슨 상관이야? 일단 들어보세요. 저는 그때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며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요. 근데 돈을 준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도 이미 빼고 사라진 거죠. 친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알고 보니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 아니 김지은은 여러 남자들한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어요. 피해자가 7명이나 됐어요. 전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자는 계속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잘못 봤다고요? 그래, 그럼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볼까? 당신 지문 대조하면 바로 나올 텐데. 친구가 단호하게 말하자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건 어떻게 됐어? 결국 김지은은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게다가 가면까지 쓰고. 친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3년 전 기사예요. 20대 여성, 연애 사기로 7명에게 1억 이상 편취라고 나와 있죠. 사진 보세요. 성형하기 전 얼굴이에요. 전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자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게 정말이야? 아니에요, 오빠. 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럼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고 그는 다시 남편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 여자 본명이 김지은이라고요? 네, 맞아요. 주민등록 번호까지 기억해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죠. 당장 집으로 가. 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여자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도 우리를 보지 않고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두 사람의 날카로운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고 난 후에 저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친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 참 좁네. 그 여자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미녀가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다 잊은 일이야.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기꾼과 결혼했다니. 그것도 여러 남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꽃뱀과 말이에요. 근데 재수 씨, 그 사람 돈 많아요? 글쎄, 작은 사업을 한다고 듣긴 했었는데. 그럼 100%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그게 저 여자 수법이거든. 돈 있는 남자 찾아서 결혼까지 하고 재산 다 빼돌린 다음 이혼하는 거예요. 민혁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남편이 싫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건 아무래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윗집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싸움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여자의 울음소리도 섞였습니다. 오빠 잘못했어. 나 정말 반성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게 반성이야? 네 과거를 숨긴 게? 그날 이후로 윗집은 거의 매일 전쟁터가 됐습니다. 싸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전 남편의 완벽해 보이던 재혼 생활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윗집의 전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층간소음 때문에 경고장까지 날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윗집에서 또다시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동안 내 카드로 명품을 얼마나 산 거야? 이게 다 뭐야? 그게 오빠가 사주겠다고 했잖아. 사주겠다고 한 게 언제야? 내 허락도 없이 수천만 원씩 긁어댔잖아. 물건이 바닥에 던져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전 남편이 저한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아파트 안에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식간에 아파트 맘카페에도 퍼졌고 주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그 집 여자가 사기꾼이래. 진짜? 그래서 맨날 명품 들고 다녔구나. 남편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불쌍하다, 그 남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아파트에서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파트 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누군가 목격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헬스장에서, 단지 내 카페에서 여러 주민들이 제보를 했고 심지어 CCTV까지 확인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심했어요. 새벽 2시까지 싸움이 계속됐고 결국 다른 층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저희 집 초인종도 울렸죠. 경찰이 혹시 위층 상황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네, 요즘 계속 싸우더라고요. 오늘도 새벽부터 시끄러웠어요. 남편이 대답했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조용해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네. 그 여자 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대. 이번엔 다른 남자한테 돈 빌려놓고 안 갚았나 봐. 3천만 원이라던데. 정말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전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사기꾼과 결혼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돈을 대긴 했지만 결혼 후에 아내 명의로 등기를 했고 게다가 그 여자가 긁어댄 카드값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사업도 이미지 타격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전 남편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 행복한 재혼생활, 경제적 여유. 다 거짓이었고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모든 불행이 저 때문이라는 듯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여기 살지만 않았어도. 이손나,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한테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여기 온 건데 다 망했잖아. 너 때문에. 내 잘못이 뭐가 있어? 당신이 멋대로 여기 이사 온 거잖아. 닥쳐. 네가 재혼한 거 자랑하려고 SNS에 올리지만 않았어도.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경비 아저씨가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손 놓으세요.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팔을 놓았고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신고할 거야. 여보, 괜찮겠어? 괜찮아. 이미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아파트 CCTV에도 다 찍혔을 거고. 남편은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문 앞에서 서성이던 복도 CCTV, 제 휴대폰에 남긴 협박성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며칠 후에 전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제 팔을 붙잡은 건 폭행죄로도 처리됐어요. 그 이후로 윗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이미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거기 윗집 경매 넘어갔대요. 이번 달 말에 비울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더라고요. 전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까지 지게 됐고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이혼 소송 중이었고 사기 혐의로 재판도 받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재수 씨 이제 속 시원하시겠어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정말 후련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삶을 살았을 뿐인데 전 남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욕심과 집착,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사 가는 날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전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짐을 싣고 있었고 그 여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미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정말로 끝났고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이사 간 후에 아파트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그 답답하고 숨막히던 공기가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불안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얼마 후에 윗집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밝게 인사하고 층간소음도 전혀 없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이웃이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요.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볼까? 남편의 권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임신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임신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어요. 일단 임신 테스트 해볼게요.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 차세요. 정말요? 정말 제가 임신한 거예요? 네, 확실해요. 초음파 검사도 해볼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과거일 뿐이었어요. 전 남편과의 악몽 같은 시간, 스토킹당하고 괴롭힘받던 날들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수 씨, 임신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민혁 씨. 민혁 씨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전 남편 일 정리해 준 거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아,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나저나 그 사람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사업 완전히 망했대요. 빚도 엄청 지고.
그 여자는 재판받고 또 집행유예 받았다던데 이혼도 성립됐대요.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제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아파트 단지가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줬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딸이라니. 여보, 우리 아이가 딸이래.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행복해서, 감사해서, 설레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과의 악몽 같은 결혼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견뎌냈기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렸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어요. 집착과 통제, 거짓과 욕심으로 쌓은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존중과 사랑, 진실과 배려로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요.